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96화 전패비휴입니다. 엎드러질 전, 자빠질 패, 안일 비, 이지러질 휴입니다. 이 이지러질 휴는 저버리다, 배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94화 조차분리에서 전패, 피러시라는 문구를 설명한 적이 있으니 이 의미는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사자를 번역해 보면은 엎드러지고 자빠지더라도 저버리지 말아라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배운 저리염태를 저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94화 조차분리에서 잠깐이라도 어질고 자유로운 마음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전패비휴에서는 앞서 배운 절개와 의로움을 결코 저버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자께서 어진 마음 인을 강조했다면 그의 뜻을 이어받은 맹자께서는 의로운 마음을 강조한 흐름과 일치합니다. 기원전 284년 연나라 장수 아기가 제나라를 침공했을 때 아기는 현명한 왕촉을 회유하기 위해서 만호의 식업을 약속하며 항복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왕촉은 다음과 같이 거절합니다. 충신, 불사 이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려, 불경 이부. 정숙한 여인은 두 제아비로 갈아타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두 임금을 섬기기를 제안받았으나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고려 말의 정몽주, 그리고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킨 이 사육신, 성상문, 박평년, 하의지, 이계, 유송원, 유홍부 등이 이러한 정신을 실천한 대표적인 어인들입니다. 사육신은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오른 세조에 반감을 품고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사진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엎드러질 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참진자와 머리혈의 합자죠. 참진은 이 비수비와 소정자의 합자입니다. 비수비는 오늘날 숟가락을 뜻하고 있으나 과거 각고나 건문에서의 원래 의미는 이 사람이 허리를 숙이다, 손을 들어 올리다 등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문에서부터 이 형태가 수저를 닮아 있어 이 수저, 비수 등을 의미하게 된 자형입니다. 그래서 참진자는 이 건문 형태를 보면은 이 소정자 위에 이 수저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솥은 일반 그릇이 아닌 제사용 그릇을 나타낸 것이며, 이는 음식을 담은 솥에 수저를 올려 조상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진은 조상신을 모시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경건하다, 참되다, 진리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머리혈은 사람의 이 얼굴 모양이 강조되어 묘사된 자형입니다. 커다란 머리, 머리카락, 눈 등이 잘 묘사되어 있죠. 각골자형이. 그래서 머리혈이 뜻하는 바도 머리, 얼굴, 목 등이 되겠습니다. 이 제사의 기호는 짐승이나 토착신을 모시는 토테미즘이나 샤먼 인형과 같은 원시 신앙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여러 부족이 합쳐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토착신은 배제되고 조상신을 모시기 시작하죠. 조상신을 모시는 풍습은 각골자가 형성된 상나라 때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화가 한반도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는 음식을 담은 이 밥그릇에 이렇게 수저를 올려주는 이 풍습이 있으며 참진자가 이 모양을 흉내낸 것입니다. 엎드러질 전은 이 제사상을 뜻하는 이 참진자와 머리혈의 이 합자로서 제사에서 이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올리는 이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엎드리다이며 그 의미가 발전해서 거꾸로 하다, 뒤집히다
등의 뜻을 갖게 됩니다. 한편 참진자는 손머리로 머리 위로 이렇게 수저를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지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문자형을 보면은 사람의 머리 꼭지를 손으로 가리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 머리 꼭지를 뜻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머리혈과 합해서 이 머리 꼭대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전자형은 이 참진자와 머리혈이 합쳐져서 이 제사상을 앞에 두고 이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 엎드린 형태라고 해석이 되면서 엎드리다는 의미가 붙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는 자빠질 패입니다. 이 자는 삼수변에 이 슬갑불 자의 이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슬갑불은 이 수건건과 한일자의 합자입니다. 먼저 이 수건건을 살펴보면 수건건은 막대에 걸친 이 피륙을 그린 모습에서 따온 자형입니다. 예상컨대 젖은 천이나 동물 껍데기를 말리기 위해 막대 위에 걸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각골 자형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수건건이 뜻하는 말은 수건, 피륙, 두건, 덮다, 가리다, 입히다 등입니다. 그리고 구성자로서 수건건은 두르다, 포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으로 봐고 이 피륙으로 이렇게 이걸 포장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슬갑불은 이게 원래 이 수건건 자체가 원래 몸에 두르는 천조각이라는 의미가 각골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검문자형에서 자형이 분화가 되는데요. 앞에 걸치는 이 천조각을 뜻하는 경우에는 머리 부에 이 한일자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 자형은 앞치마 또는 이 바지 위에 걸치는 슬갑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치마를 저자거리의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므로 자형은 이 장사꾼 또는 시장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장을 뜻하는 이 저자시 자형은 따로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그 형태도 사실은 이 슬갑불과는 사뭇 다릅니다. 검문과 소전에서 보이는 이 저자시는 갑한때를 그린 묘사한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저자시는 이 슬갑불 형태로 다듬어졌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저자시는 이 머리부가 이렇게 돼지머리 해 형태이고 슬갑을 뜻할 때 경우에는 한일자를 넣은 슬갑불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형태가 거의 동일하므로 주로 저자시로 사용이 되므로 머리부 대신에 이 방에다가 달릴 발을 붙인 이 슬갑불이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이 펄럭이는 이 천쪼가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빠질 패에서 보이는 이 구성자는 사실 이 저자시나 이 슬갑불은 아니고 이 상껍질 패자입니다. 이 자형은 상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드리운 모습을 그리는 자형인데요. 이는 삼수변과 결합해서 물이 이렇게 이 상껍질을 드리운 같이 물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소낙비를 말합니다. 물이 땅 위로 이렇게 세차게 내려서 이 땅 위에 물웅덩이와 습지가 생겨나게 되므로 이 자형은 또 물웅덩이, 습지라는 뜻이 있고 또 이 물웅덩이를 사람이 걷다가 미끄러짐으로 이 미끄럽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원래 의미가 비가 쏟아지다, 비 오는 모양이었으나 이게 이제 습지, 넙으로 발전하고 다시 여기서 사람이 넘어진다 해서 이 자빠지다, 넘어지다, 쓰러지다는 뜻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상껍질 폐를 구성자로 삼고 있는 자형으로는 이 허파폐 그리고 대패파폐가 있습니다. 허파폐는 상껍질 폐가 사람의 이 형태가 양쪽 폐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용된 듯하고 대패파폐는
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낸다 해서 이 상껍질 패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는 안일비입니다. 이 자는 이 상자방과 안일비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자는 안일비라고 외에도 비적비, 나눌분으로 불리고 있죠. 상자방을 먼저 보면은 이 각골자는 옆이 트인 이 괴 형태입니다. 일부 장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누인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벽면에 붙이는 이 괴의 형태입니다. 옛날 초가집에는 큰 가구는 없었지만 곡물이나 잡동사니 보관을 위해서 이 괴가 한두 개쯤 집 이 마루에 다 있었습니다. 상자방은 이렇게 옆으로 트인 나무괴를 그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상자방은 그 의미가 상자, 모난 그릇을 뜻하고 구성자로서 상자방에 들어가면 물론 담다는 뜻이 있습니다. 안일비는 원래 날개를 그린 자형으로 날다는 의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새의 좌우 날개가 펼쳐진 형태가 마치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서 있는 것처럼 같다 해서 이 등 돌리다, 혀지다, 배척하다, 배반하다, 아니다, 그러다 등으로 의미가 발전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을 나무라다, 꾸짖다, 아니면 서로 원망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소전에서는 이 날개 또는 날다를 달리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형이 바로 이 날비자가 되겠습니다. 안일비는 새의 이 양날개를 그린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성자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 이 무리를 짓다, 흩날리다 또는 이 나누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비적비는 이 안일비를 구성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니다는 뜻이 있고요. 또 새의 이 날개를 그린 안일비는 이 무리를 짓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리가 상자방 안에 숨어 있다 또는 갇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 무리는 나쁜 무리, 즉 비정무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유사한 자형으로는 이 무리 배가 있죠. 아래 수레그가 있고 위에 무리를 뜻하는 이 안일비자가 있어서 수레무리란 뜻입니다. 수레가 무리지어 있다는 표현이죠. 또 안일비는 이 나누다는 뜻이 있어서 이 상자가 방에 이 나누어 담다는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또 나눌 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이 자는 흩어지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방에서 이 형태가 뭔가 방 밖으로 흩어져 나오다 는데 그것이 이제 빛이 방출되는 모습으로 해석되어서 이 광채가 나오다, 뻗어 나오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92화 이 유비군자라는 말을 했죠. 즉 빛나는 군자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이 뜻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아니다 또는 이 숨어있는 무리, 즉 비적 또는 빛이 새어 나오다는 의미에서 광채 또는 이 나누어 이 안에 담다는 의미에서 이 담다 또는 나누다 등의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이지러질 휴자입니다. 이 자는 새 이름 휴 또는 호와 어조사 우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새 이름 휴는 이 호피무늬 호자와 새추의 합자입니다. 즉 이 갈색 바탕에 이 검은 호피무늬가 있는 새를 의미합니다. 이에 딱 맞는 새가 있는데 바로 동북아시아 전역에 사는 이 호랑지빠기입니다. 호랑지빠기는 지빠기 중에서도 가장 크며 몸 길이가 한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피무늬가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산에도 살고 있습니다. 호랑지빠기는 소리가 이 금속 마찰은 같이 끽끽거리고 그게 밤에 들으면 마치 귀신을 부르는 소리라 해서 사람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조사우는 이 형태가 마제 돌칼을 닮아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것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 근문에서는 이 청동 망곡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양에 따라서는 이렇게 거푸집이 이렇게
함께 그려지기도 합니다. 만곡도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이 되며 인류 최초의 문명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조사 우가 장소 이동을 뜻하는 이 어조사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아마 이렇게 주문을 부어서 거푸집에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떠내는 이 형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한편 이 어조사 우는 이 칼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구성자로 들어가면 이게 망가지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나무목 변이 들어가면 이 나무가 정상적이지 않다, 즉 나무가 썩었다는 의미의 썩을 후자입니다. 그리고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 물이 오염되었다는 의미의 이 더러울 오자입니다. 말서문이 들어가면 말이 잘못되었다 해서 이게 거절할 와자입니다. 이지러질 휘우는 이 기괴한 소리를 내는 이 호랑지빠기와 이 망가지다는 의미의 어조사 우의 조합입니다. 즉, 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이게 뭔가 망가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망가지는 의미는 이 줄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등으로 그 의미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지러질 휴가 뜻하는 바는 이지러지다, 부서지다, 줄다, 기울다, 모자라다, 탄식하다, 유감이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전폐비휴, 즉 엎드러지고 자빠지더라도 이 절개와 어려움을 저버리지 말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6.25 전쟁 때 한국군의 이 낙동강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다부동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 사진입니다. 제 고향 동네와도 가깝기도 한데요. 멀리 보이는 이 민둥산은 지금은 우거진 숲이 되었습니다. 이 북한은 이 6월 25일 침공해서 한 달 만에 약 8월 초에 김천 포항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이때 점령되지 않은 곳은 이 대구와 이 부산 정도였습니다. 이 한국군은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에 진을 치고 이 경북 칠곡 가산면 다부동에서 연합군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군의 공세를 처절하게 막아냈습니다. 한국군은 제1사단이 방어하였고 북한군은 3개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였으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공세를 막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발판이 되죠. 적은 8월 20일경 물러나기 시작했으며 9월 초 한국군은 연합군과 함께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이 사단장이 몇 년 전 유명을 달리한 백선엽 장군입니다. 미국이 한국군을 믿고 적극 지원하게 된 계기도 이 다부동 전투의 승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숨진 선녀들과 타옥에서 숨져간 이 연합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6.25 때 중공군의 물량 공세를 잘 막아내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평화에 익숙해버린 우리는 이제 너무 무감각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무너지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